안녕하십니까? 똑똑 오늘의 세계사 성우 양학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과 밀고 당겼던 문경지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출발하시죠. 지난 영상에서 전한시대의 문경지치가 중국 역사에서도 손꼽히는 태평성대였다고 했습니다. 문경지치는 약 40여 년간 지속되었는데 그런 평화에 한 번도 위기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경제치세 3년 만에 발생한 5초 7국의 난을 말씀드리면서 문경지치 시대도 정리하겠습니다. 문경지치와 5초 7국의 난이 발생한 시대의 흐름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복습 겸 예습을 하겠습니다. 문경지치 1번 타자 문제를 이은 2번 타자 경제, 다음 타자는 문경지치에 해당하지는 않아서 3번 타자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경제의 아들이 타석에 들어섭니다. 야구를 보면 4번 타자만큼은 아니지만 3번 타자도 화력이 센 선수를 배치하는데 경제의 아들도 그렇습니다. 한자부터 호반무, 굳셀 무자를 쓰면서 평생을 전쟁에 바친 황제, 바로 무제입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자신만 소유해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삼마천에를 자른 그 무제가 맞습니다. 할아버지의 시효인 문제하고는 정반대인 삶이죠. 무제 때 한나라의 영토도 커졌고 경제력도 탄탄해지고 권력까지 강해졌습니다. 사실 아버지인 경제가 한나라를 성공적으로 중앙 집권화했기 때문에 무제가 이런 전성기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집권화? 중국에서 중앙 집권화하면 이제는 반자동으로 튀어나오는 이름이 있습니다. 진시황입니다. 진시황은 춘추 전국시대 500년 대혼란기가 주나라의 봉건제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나라는 상나라를 무너뜨렸지만 상나라의 그 넓은 땅을 직접 다스릴 능력은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친족과 개국공신에게 땅을 배분하면서 자치권을 인정했고 혈연을 바탕으로 하는 종법이라는 독특한 사회적 규율로 제후국을 관리했습니다. 바로 봉건제도입니다. 그러나 늘 그렇듯이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미미합니다. 느슨한 규제에 불과했던 종법은 주나라 중심인 봉건제를 무너뜨리는 원인 중에 하나였고 이후에 춘추 전국시대가 도래합니다. 진시황은 그런 춘추 전국시대를 끝내면서 전국에 자신이 관리를 파견해서 통치하는 군현제를 실시했습니다. 진시황이라는 강력한 황제가 있을 때는 군현제가 잘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진시황이 죽고 꼭두각시 이세항제 때 기강이 무너지더니 곳곳에서 자기가 왕이라고 튀어나오는 혼란기가 펼쳐집니다. 초안전쟁에서 항우를 제거하고 황제가 된 항고조 유방은 중국을 통일했는데도 진시황처럼 군현제를 실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도와서 한나라를 세운 개국공신이 왕으로 들어앉은 제후국이 버글버글해서 알게 모르게 눈치까지 보고 지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라 초기에는 군현제와 봉건제를 혼합한 군국제를 채택합니다. 수도권 지역에는 황제가 관리를 파견하는 군현제 형식을, 수도권 밖에서는 제후가 다스리는 봉건제 형식을 띠게 된 것이죠. 문경지치 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희대에 미친 X 여치가 국가체계를 박살낸 상황에서 황제가 된 문제는 국가의 평화를 지키려면 제후의 기득권을 불가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국가체계가 어느 정도 복구되자 군국제는 임시 방편이고 결국은 진시황 때의 군현제로 가야 한다고 여러 신하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한나라의 최고 천재로 평가받는 인물 중 하나인 가의는 당시 최연소로 박사가 되었습니다. 박사는 학문적으로 최고의 명예라고 할 수 있었죠. 이 가의가 문제에게 진나라의 문제를 조목조목 비판하는 과진론을 헌상했습니다. 제후국의 힘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문제가 가의의 주장에 동조했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나마 제후의 기득권을 인정했다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했습니다. 그 때문인지 당시로서는 급진적을 주장을 편 가의를 변방의 제후국인 양나라로 쫓아내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의의 주장에 동조하는 또 다른 천재가 있었습니다. 조조였습니다. 300년 후에 등장하는 삼국지의 위무제 조조와는 한글만 같습니다. 문경지치 1편의 끝자락에서 말씀드린 그 조조입니다. 더 웃긴 점은 그런 조조와 대립한 오나라왕 이름이 유비입니다. 이 유비도 300년 후에 등장하는 유비, 관우, 장비의 그 유비와 한글만 동일합니다. 그러고 보니 조조, 오나라, 유비, 우리가 삼국지 연이나 삼국지 게임으로 먼저 접한 동명이인, 동명이국이 모두 등장하는 바람에 사람을 정말 헷갈리게 합니다. 조조는 훗날 경제가 되는 태자 유계의 스승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태자의 교육을 맡길 정도라면 조조도 학문적으로 뛰어났다는 뜻이죠.
다만 조조는 자긍심도 넘쳤는지 태자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다는 불길한 부분도 존재했습니다. 제가 불길하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157년에 태자 유괴가 즉위했습니다. 문제의 뒤를 이은 경제입니다. 이후에 조조는 수도 장안의 행정장관인 내사가 되어서 경제가 통치하는 데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오죽하면 조조가 관여하지 않는 법률 또는 행정적인 개정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경제의 신하 중에 서열 1위인 승상, 신도가는 조조를 견제하려고 경제에게 조조의 실책을 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조조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황제가 이렇게 신임해주니 더 자신감이 생긴 조조는 경제가 즉위한 지 2년째에 자신의 핵심적인 소신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삭번이라는 제도입니다. 삭번이라는 제도를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겠습니다. 제후의 영토 중에 제후 스스로가 통치할 수 있는 구역은 그 제후국의 수도에 해당하는 군단위 정도로 제한하고 나머지 구역은 황제가 회수해서 통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더 짧게 정리하면 제후국의 영토 대부분을 회수해서 황제가 다스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고조 시기의 군국제가 봉건제에서 군현제로 넘어가는 과도기 성격이라 볼 수 있는데 조조는 그런 군국제를 종결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경제는 당연히 여러 제후가 반발할까봐 걱정했습니다. 조조는 그런 경제에게 문제 때 이룩한 국력이 강대해서 제후의 반발은 충분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득했습니다. 설득했다고 했지 반발이 없다고는 안 했습니다. 여러 제후 중에 제일 세게 반발한 제후국은 오나라였습니다. 오나라는 영토 내에 큰 구리 광산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채굴하는 광석으로 중앙정부의 허가 없이 금속화폐를 주조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에 빗대면 조폐공사와 한국은행이 엄연히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원단위 화폐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화폐를 지정하고 난장 까는 시기입니다. 한마디로 오나라는 위조지폐를 만들고 자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 골 때리는 점은 오나라에 구리광산보다 더 큰 물자 조달 수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해, 우리나라의 서해입니다. 엥? 갑자기 웬 바다냐? 라고 하실 분도 계실 듯 합니다. 당시에는 화폐만큼 주요한 물물 교환 수단이 소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소금 사업도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서 불법으로 한 셈입니다. 오나라는 대놓고 염전을 운영하면서 이득을 막대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나라의 군주가 앞에서 언급한 유비입니다. 유비는 한고조의 형인 대경왕 유희의 아들이었습니다. 유희는 자인 중을 성과 붙여서 유중이라고도 합니다. 유희는 한고조와 함께 전장을 누비며 중국을 통일한 공신 중에 한 명이었고 당연히 황실의 최고 어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경제에 악감정이 있었습니다. 유비의 아들이자 오나라의 태자인 유현이 수도 장안에서 아직 황태자 시절이던 경제와 육박을 했습니다. 육박이란 일종의 보드게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놀이판에서 생각지 못한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상황을 대충 보면 장안에 있던 유현의 스승과 유현 자신도 경박하고 교만했는데 유현이 육박을 하면서 술을 다투는 것이 너무 오만해서 경제와 유현 간의 감정이 상했습니다. 그러다 참지 못한 경제가 육박판을 유현에게 던졌고 육박판을 맞은 유현은 즉사했습니다. 아니 무슨 보드게임이라 하더니 보드판에 맞고 즉사라니 똑똑인지 꾀꾀인지 이것들 또 정신 나갔나? 이러시지는 마십시오. 검색창에서 육박을 검색하세요. 육박판은 거대한 돌덩어리라서 제대로 맞으면 충분히 골로 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연은 알 수 없지만 유현이 어지간히 못되게 굴었던 모양입니다. 경제는 유현에게 단단히 화났는지 장안에서 장례를 치르지도 않고 유현의 시신을 오나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유비는 유비대로 아들이 시신으로 돌아오자 열이 뻗쳐서 시신을 다시 장안으로 보냈습니다. 결국은 장안에서 장례를 치른 것으로 보입니다. 잘난 자식이든 못난 자식이든 부모보다 먼저 가면 부모는 땅이 아니라 가슴에 자식을 묻습니다. 태자를 잃은 오왕 유비는 치를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도 촌수로 따지면 문제와 유비는 사촌간이니 경제와 유효는 육촌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률상 친족을 친가 기준 8촌 이내로 규정하는데 당시에 6촌이면 엄청 가까웠죠. 그런데 6촌끼리 치고 박다가 한쪽이 죽은 것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경제가 즉위하고 몇 년 지나지도 않아 경제협회 조조라는 작자가 나타나서 자기 땅을 빼앗는다고 설치는 꼴을 보니 유비는 결국 참고 참았던 분노가 뻥 폭발합니다. 유비는 초나라 그리고 여타 5 제후국을 설득해서
경제적이 3년 후인 기원전 154년에 봉기했습니다. 이것이 오초칠국의 난입니다. 오초칠국의 한자를 보시면 감이 오시겠지만 오나라와 초나라를 비롯한 7제후국이 한나라의 중앙정부에 반기를 든 것입니다. 나머지 5제후국은 조, 교서, 교동, 치천, 제남입니다. 5제후국은 참고로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어쨌든 반란이 터졌으니 경제는 얼른 수습해야 했습니다. 군사를 담당하는 재상인 태위로 주화부를 임명하고 외척 중의 한 명인 두영을 대장군으로 임명했습니다. 두영은 출진하기 전에 원앙이라는 인물을 청거했습니다. 옛 오나라 재상이었기 때문이죠. 원앙은 경제와 독대하면서 오나라는 돈에 밝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하나같이 간사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라고 경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다른 계책이 없는지 경제가 물어보자 원앙은 조조를 비롯한 모든 사람을 물러나게 할 것을 요청하고 섬뜩한 제안을 합니다. 제후가 봉기하게 된 단초를 제공한 인물 조조의 목을 오왕 유비에게 보내면 제후가 알아서 물러난다는 제안입니다. 그런데 경제는 원앙이 제안한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조조라는 존재가 점점 부담스럽던 차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는지 아니면 제후가 봉기해서 책임을 묻는 수준 정도로만 여겼을지는 경제 본인밖에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조조는 황제의 명을 받았으니 이유는 모르는 채 입궁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여기서도 나직하게 예언했던 인물이 있었으니 조조의 아버지입니다. 아들이 이 영상 중반쯤에서 언급한 삭번을 제안했다는 소리를 듣고 유씨 집안이 평화해지니 조씨 가문이 화를 당하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맞은 것입니다. 원앙이 조조의 목을 갖고 오왕 유비를 만나서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눈이 뒤집힌 유비는 내가 이미 동쪽의 황제인데 뭐? 화친? 이라고 하며 화친 제안을 나가리 때리고 심지어 원앙을 감금하면서 자신의 밑으로 들어오라고 합니다. 원앙이 이를 거절하자 유비는 화가 나서 죽이려던 찰나에 오나라의 군중에 마침 원앙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의 도움으로 원앙은 겨우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언급할 양나라를 거쳐서 한나라로 귀환하게 됩니다. 원앙의 목숨이 간당간당하듯이 전장도 급박했습니다. 그러나 최전선에 있던 태위 주화부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나라 왕이 한나라의 수도인 장안으로 가는 길에 있던 양나라를 공격했는데 양나라 왕이 원군을 요청해도 이에 응하지 않을 정도로 차분하게 전황을 지켜봤습니다. 주화부가 볼 때는 이전 황제인 문제 때의 평화를 경험한 제후국의 군대는 이빨과 발톱이 빠진 호랑이밖에 안 됐습니다. 어쨌든 원군은 안 오고 오나라는 난리치고 궁지에 몰린 양나라가 미친듯이 수송하는 동안 드디어 주화부는 움직입니다. 주력군을 이끌고 오나라의 보급창을 공격하며 전세를 뒤집게 됩니다. 유비는 아들내미가 죽는 것을 보자 눈이 뒤집혔고 조조라는 놈은 제후를 밟아대고 자빠졌으니 빡이 돌아서 화려하게 거병했습니다. 그런데 반란군의 중심인 오나라가 무너지자 오초칠국의 난은 고작 3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제후국을 그렇게 밟았으니 권력은 중앙으로 집중되었고 지난 영상에서도 언급했듯이 경제치세 나머지 13년 동안 태평성대였습니다. 문경지치죠. 그러고 보면 조조는 살아서는 제후국을 밟자고 주장했는데 죽어서는 자기의 목이 제후국을 밟는 결정적인 수단이 되었으니 죽어서 자신의 정책이 실현되는 것을 하늘에서 봤을지 모를 일입니다. 자, 그리고 문경지치 이후에 등장한 한나라 무제는 할아버지 문제, 아버지 경제와는 전혀 다른 성격파였습니다. 호반 무자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전쟁 이야기가 쫙쫙 나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똑똑온돌의 세계사는 여러분께서 참여하셔야 더 힘이 납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삼종신기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재미있는 세계사 이야기가 있을까요? 똑똑 오늘의 세계사는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구독하기 꼭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